경남 마산시의 한적한 야산이자 시민들의 산책로로 널리 이용되던 용마산 자락에서 평소와는 사뭇 다른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이른 시각 산나물을 채취하러 나섰던 노인의 발걸음은 어느 한 지점에서 멈춰 섰고 그 시선이 머문 곳에는 검은 비닐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의 입구 사이로는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그것이 단순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님을 직감한 그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산의 조용했던 아침은 한순간 전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봉투를 개봉했을 때 내부에는 한 남성의 훼손된 인체 일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피부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과 칼자국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손끝의 지문은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지워내려 한 듯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7월 중순부터 서울에서 유영철이라는 이름의 연쇄살인범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었던 때라 수사기관은 혹여 그와 연관된 연쇄살인 가능성을 열어 수사본부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지문 채취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과수 전문가들은 지문이 지워진 손가락의 피부를 박피하고 그 안쪽 표피에서 비교적 온전한 지문을 채취해냈습니다. 분석 결과 시신은 당시 54세의 손모 씨로 마산에서 택시를 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가장이었습니다. 손 씨의 실종 신고가 사건 발생 불과 이틀 전 바로 그의 아내 고모 씨와 큰딸 손양에 의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지난주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초기에 그 신고 내용에 다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누구도 실종된 가장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수사의 방향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녀는 수사 초기부터 반복적인 진술 번복을 거듭하며 알리바이를 조작했고 이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손 씨의 차량 내부와 고 씨의 자택 욕실에서 확인된 혈흔 반응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루미놀 반응 검사를 통해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대량의 혈흔 흔적을 포착하였고 DNA 감식을 통해 그 혈액이 손 씨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손 씨의 실종 당일 밤 고 씨가 렌터카 회사를 전전하며 차량을 구하려 했다는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2004년 7월 25일 마산의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평범한 가정집 안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모 씨는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한 채 귀가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말을 건네는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곧이어 부엌에서 꺼낸 망치를 들고 아내와 딸을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딸은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듯한 내면의 균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부엌 칼을 쥔 그녀는 눈앞의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가 아버지의 몸을 향해 내리꽂힌 순간 술과 분노로 일그러졌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고통이 동시에 스쳤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딸은 경찰에 자수하자고 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고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자수하면 너 인생 끝이다.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 말은 이미 지쳐있던 딸에게는 이성보다 모성의 강압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버지의 시신을 거실에서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욕실은 그 밤 인간의 존엄이 가장 잔혹하게 무너진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은 채 모녀는 남은 피를 씻어내며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린 흉기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정신적 한계 너머의 도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망견자실한 눈빛으로 이를 치루었습니다. 특히 지문이 있는 손가락 끝을 훼손하고 머리와 손등 신원을 특정하기 쉬운 부위는 따로 비닐에 담아 냉동고에 보관했습니다. 다음 날 고 씨는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과 함께 시신 일부가 담긴 비닐봉투를 가지고 마산 외곽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봉투는 깊은 숲 안쪽, 짐승조차 잘 들지 않는 굴곡진 산길 옆에 무심하게 던져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인간의 삶을 쓰레기처럼 치우는 광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공포와 죄의식,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모녀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가장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오히려 실종 신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왔고 욕실에서 검출된 혈흔과 차량에서 발견된 미세한 섬유 조각, 그리고 지문 없는 손에서 채취된 조직을 통해 결국 손 씨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8월 15일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30분 뒤에는 시신 유기 장소로 향했고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모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현장 검증뿐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반성하는 기미를 많이 보였는데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여경들이 교대로 24시간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모녀는 그렇게 존속살인 및 시신유기로 재판에 넘겨지고 딸 손양에게는 징역 15년,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모녀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운동도 벌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고통에 시달린 딸과 27년간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 그리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식들 걱정에 이혼을 하지 않았던 아내 고씨. 아무리 지탄받을 행위를 할지라도 무작정 손가락질을 하기에 앞서 그 행위의 동기과 과정을 살피는 일 또한 필요하고, 결과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동기와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만 치우침 없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탄원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침묵의 가정폭력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신성하다는 말은 종종 폭력과 억압의 면죄부로 작용하곤 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미약했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조차 자신의 고통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현실이었습니다. 모녀가 선택한 극단적 해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점은 살인의 원인이 단 한 번의 격분이 아닌 수십 년간 쌓인 공포와 절망에 누적된 총합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침묵 속에 방치된 고통의 결과일 때 사회는 그 무게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마산 용마산 자락, 그곳에 버려진 검은 비닐 봉투는 단지 한 남성의 훼손된 육신만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한 가정의 파괴된 역사, 수십 년간 누적된 절망, 그리고 사회가 외면한 고통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 이웃의 삶이 또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